차가운 잿빛 하늘 아래 1991년 1월 29일의 서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늦은 오후 6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거대한 도시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던 시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는 얼어붙은 미끄럼틀과 차가운 철봉 위로 아이들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흩어지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곳에서 앳된 얼굴의 9살 소년 이형호 군은 마지막으로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던 소년의 작은 그림자는 그 찰나의 순간을 끝으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처음엔 단순한 미아 신고였다. 저녁이 되고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의 애간장은 바싹 타들어갔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직감적인 공포가 심장을 조여왔다. 그리고 자정 무렵 집요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고 그래서 더욱 섬뜩했다. 마치 감정 없는 인형이 말을 하는 듯 그 목소리는 소년의 이름을 읊조리며 협박을 시작했다. 지능적이고도 냉혈한 범인과의 지옥 같은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수화기 속 범인의 목소리는 서울이나 경기권 출신으로 추정되는 30대 전후의 남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실체 없는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았다. 범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1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50여 차례의 전화통화와 10차례의 메모를 통해 소년의 부모를 쥐고 흔들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말처럼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치밀하게 다음 수를 두어 나갔다. 그들의 심장은 피를 토하는 비명으로 가득 찼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카폰을 들고 서울 시내를 전전했다. 범인의 지시는 시시각각 변했고 그 변덕스러운 지시들은 아버지를 미로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대학로의 번잡한 거리. 그 모든 약속 장소는 번번이 허탕이었다. 한 번은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구역 2구역에 차를 세운 뒤 600번 공항버스를 타고 압구정 자택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있었다. 아버지는 희망을 부여잡고 지시에 따랐다. 하지만 범인은 다시 전화의 차 뒷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아버지는 절망감에 주저앉았지만 쉴 틈도 없이 다음 지시가 떨어졌다. 대학로에서는 차를 세우고 건너편 빵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동시에 집에 있던 소년의 계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렀느냐고 집요하게 추궁했다. 계모는 두려움 속에서도 삼촌이 같이 나간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범인의 촉은 이미 경찰의 존재를 감지한 듯했다. 그림자 같은 그는 잠시 자취를 감췄다. 경찰 수사가 자신을 조여온다는 것을 눈치챈 범인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얼마 후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무인 포스트 방식. 특정 장소에 메모지를 남겨두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대면 없이 심리전을 펼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장충동 태극당 인근 조선일보 게시판에 붙어있던 메모, 이어 한일은행 명동지점 앞 쓰레기통에 은밀하게 숨겨진 입금 지시 메모. 모든 움직임이 범인의 손아귀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윤이라는 가명으로 개설된 한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라고 지시했다. 부모는 치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액을 송금했다. 범인은 돈을 찾기 위해 은행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의 계획은 어긋났다. 단말기에 사고신고 계좌라는 문구가 뜨자 은행원은 순간 당황했고 그 찰나의 머뭇거림을 범인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돈을 코앞에 두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다시 김명희로 상업은행에 개설된 보통예금 통장.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은행원이 망설이는 사이 범인은 다시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당시 대한민국은 CCTV가 거의 설치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은행 어디에도 범인의 얼굴을 찍은 흔적은 없었고 메모지나 통장 개설 신청서에도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는 실체 없는 유령처럼 허공을 떠돌며 경찰과 부모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은행을 통한 돈 회수가 어려워지자 2월 14일 범인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으로 가다가 서울교에 내려서 다리 아래 정중앙에 돌로 눌러둔 메모를 확인하고 지시대로 따르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이니 신경 쓰라는 섬뜩한 경고는 마치 아버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메모가 이끈 곳은 양화대교 남단 한강둔치.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철제박스 위에 돈 뭉치를 올려놓으라는 것이 범인의 마지막 요구였다. 절박한 아버지는 경찰과 의논 끝에 진짜 돈 10만 원의 가짜 돈 뭉치를 섞어 신문지에 포장한 것을 철제박스 위에 올려놓고 돌아섰다. 그 주위에는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잔뜩 잠복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범인의 출현을 기다렸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형사들이 서로 무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철제 박스 위치를 혼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발생했다. 그 찰나의 혼란 속에서 범인은 감쪽같이 나타나 돈을 낚아채고 사라져 버렸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경찰은 망연자실했고 아버지는 절망에 몸부림쳤다. 범인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모두를 농락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사의 혼란을 야기했다. 성문 분석 결과 처음에는 범인을 한 명으로 추정했지만 사람이 걸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돈을 순식간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는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1992년 3월 3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의 실험 결과는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철제 박스가 운전석과 반대 방향에 있었으므로 2명 중 1명은 운전을 하고 나머지 1명이 돈을 낚아채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성문 재분석 결과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발견되며 범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추측은 더욱 굳어졌다. 돈을 가져간 범인은 그날 밤 또다시 전화벨을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더군.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감사하다. 이 잔인하고 비열한 조롱의 말을 남긴 채 범인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부모님은 더 이상 희망의 끈을 부여잡을 수 없었다. 그 밤은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함께 끝없는 침묵으로 잠겼다. 범인의 마지막 통화 후 27일이 지난 3월 13일 결국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 전해졌다. 잠실대교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배수로, 그 차가운 콘크리트 수로에서 이영호 군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손은 스카프와 나일론 끈으로 묶여 있었고 코와 입은 테이프로 막혀 질식사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위에서 나온 음식물은 유괴 당일 친구 집에서 먹었던 점심으로 판명되었다. 아이는 유괴 직후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피해자의 친척이 전화상의 목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일치하는 데다 은행 계좌 명의였던 김율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의 주변 인물임이 확인되면서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다. 경찰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협박 전화가 서울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날 자신은 경주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실제 경찰 수사 결과 경주에 그가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다시 난항에 빠졌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대학에서 전기통신을 전공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범을 이용해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국과수의 성문 분석 결과 역시 그의 목소리와 전화 속 목소리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명확한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다. 상업은행 통장을 개설해주면서 범인과 비교적 길게 대화했던 은행원, 그리고 소년의 시신이 발견된 한강둔치 잠실지구에서 소년을 목격했다는 매점 주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작성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한강둔치 인근 잠실주공일단지에서 소년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청년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수사는 잠시 활기를 띠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사건과 무관한 평범한 주민으로 밝혀지며 다시 한번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는 좌절감만이 남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범인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지 않았다. 소년의 부모는 찢겨진 심장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의문만을 남겼다. 차가운 겨울 공기처럼 스며든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흑백 필름처럼 각인되어 그날의 진실을 끊임없이 되묻고 있다. 범인의 잔혹한 그림자는 과연 누구였으며 왜 그렇게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던 것일까?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